12월 24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탓인지 나오시던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시네요. 자, 어제 우리가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내는 법. 왜 이렇게 두껍죠?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드는 법. 자, 객체로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쿼리 셀렉터. 이거는 한 개만 필요할 때, 여러 개가 동시에 필요할 때는 쿼리 셀렉터 올. 이거는 n개가 필요할 때. 이제 리턴되는 게 이제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인데 특성이 배열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배열이다라고 인지하셔도 큰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리턴되는 객체가 종류가 무엇이다 라는 거를 구별하는 게 크게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가면은 그걸 좀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하는 동안은 리턴되는 객체가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에서 파생된 거다, 뭐 크게 인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앞에 이제 도큐멘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CSS 셀렉터. 이 CSS 선택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기법을 다 총동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가 무엇을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바스크립트는 누가, 얘는 웹브라우저, 무엇을, 우리가 만든 객체를,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이제 이벤트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객체에 add event listener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종류 그리고 함수 이렇게 지정을 하죠. 이 종류에 들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클릭,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마우스가 들어갈 때 마우스 오버, 그 다음에 마우스가 빠져나올 때 마우스 아웃.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이 세 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키보드 관련된 거 쓰면은 몇 가지 특성들 보여드렸죠. 한글 이슈 때문에 우리는 키업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밖에 HTML 태그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자체에 거는 이벤트, 스크롤이라든지 리사이즈라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리사이즈는 제 경험상 크게 그렇게 쓰임새가 크진 않았고, 스크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웹 같은 경우 좀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무한 스크롤 구현하려고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PC 사이트에서도 무한 스크롤 많이 썼는데, 올해 한번 싹 사이트들 구경해 봤더니 기존에 무한 스크롤 사용하던 페이지들이 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추세인 것 같고, 모바일에서 무한 스크롤도 좀 기존에 만들어놨던 사이트들은 그런데 새로 만드는 사이트들은 무한 스크롤이 아니라 그냥 더보기 버튼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구현하기 쉬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 사이트들 중에서는 사실 무한 스크롤이 관리가 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요 이야기를 이제 남은 부분 동안 하는 건데, 어떻게는 1번 HTML 태그 제어. 태그를 제어한다라는 거의 태그의 속성을 제어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CSS 제어였죠. 태그를 제어할 때는 has attribute,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 그 다음에 get attribute,
속성의 값을 리턴 받기. set attribute, 속성의 값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네, 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CSS 제어 쪽인데요. CSS를 제어할 때는 마찬가지로 document.getElementById 혹은 querySelector 이런 걸로 HTML 태그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HTML 태그 객체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 HTML 엘리먼트, 얘가 이제 객체인데 이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객체가 또 들어있어요. 그럼 이 객체 안에는 또 딸린 식구들이 존재하겠죠. 이 스타일 객체에 딸린 식구들은요, CSS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CSS 속성들이 스타일 점 하면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표기법의 차이가 있어요. 단어가 하나로 구성된 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요. 백그라운드 컬러, CSS는 이렇게 빼기 기호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변수 규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빼기 기호 대신에 그 자리를 대문자로 바꿔요. 요거 빼고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만약에 width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이즈를 주려고 한다. 스타일 시트에서 width 준다고 해보세요. 32 맞나요? 뒤에 뭐 허전하지 않으세요? CSS는 단위를 항상 같이 줘야 되잖아요. 이걸 그러면 32 픽셀이라고 한다면 이거 문자열이에요, 숫자예요? 그렇죠, 문자열이죠. 그래서 사이즈 속성이건 뭐건 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항상 다운표로 감싸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게임 끝났어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그 박스의 CSS 속성을 바꾼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스타일 속성을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드 양이 얼마가 될지. HTML에도 CSS 저렇게 하나하나 잘 안 내잖아요. 클래스로 묶어서 한꺼번에 턴키로 주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접근입니다. 어떤 태그에 클래스를 넣고 싶어요. add. 중복해서 넣으셔도 돼요. 똑같은 클래스 여러 번 add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한 번만 들어가요. 클래스를 빼고 싶어요. remove. 그러면 요 태그에서 클래스를 빼요. HTML 태그 객체 안에 CSS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 리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원래 div 하면은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클래스 여러 개 줄 수 있잖아요. 사이즈 한 칸 띄고 컬러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여러 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트, 즉 배열같이 관리를 해요. add 하면 클래스 들어가고 remove 하면 빠지고 토글 넣다 뺐다 자동 없으면 넣고 있으면 빼고 컨테인스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린으로 반환을 해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my 태그 점 클래스 네임은 뭐 사이즈 이런 식으로 문자열처럼 프로퍼티처럼 관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리무브, 토글 이런 것들이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요게 다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HTML 태그를 객체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정의하고 태그 속성 관리, 스타일 시트 관리 이게 다예요. 핵심적인 이론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각종 활용 사례를 내가 얼마만큼 견문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jQuery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jQuery 공부 다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내가 jQuery를 뭐 구현하나요? 웬만한 플러그인 갖다 때려박고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jQuery 플러그인으로 나왔던 거 지금 다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냥 플러그인 갖다 넣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플러그인이 내 입맛에
내 입맛에 100%딱 맞는 게 있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때 그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려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자, 밑에 연습 문제는 뭐 요 단원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요거 말고도 현재 예제 코드 상에서는 그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코드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 16단원에 이제 1번 이미지까지는 했죠. 그래서 이제 2번 파일부터 할 건데 CSS가 제어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예제는 뭐 크게 임팩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놨는데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방법은 개발자 도구 열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과연 자바스크립트가 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회색 박스에 클래스로 박스 1이라고 줘놨어요. CSS 클래스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코드 보시면은 박스 1이라는 클래스와 박스 2라는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들을 쪼르륵 하고 놨습니다. 그래서 버튼 1부터 버튼 10까지 놨고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전부 클릭 이벤트를 걸어놨습니다. 버튼 1부터 8, 9, 10까지 전부 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클릭이라고 다 걸었죠. 자, 첫 번째 버튼은 전통적인 펑션, 익명함수 방식으로 콜백을 줬어요.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id가 박스인 요소를 가져옵니다. 쿼리 셀렉터를 제외하고는 샵이나 점 기호 안 들어가요. 쿼리 셀렉터를 쓸 때는 점이나 샵을 그대로 써주고요. 자, 박스를 가져온 다음에 이 박스의 스타일의 글자 색상이죠. 빨강색으로 바꿔줘요. 문자열이다라는 거, 따옴표 감싸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근데 뭐 문자열 따옴표를 안 감싸면 알아서 여기서 에러 날 겁니다. 자, 이거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요. 주석은 뺄게요.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변수나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한 번밖에 안 쓸 거면 코드 추락하셔도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라는 거를 생략시켜 보자고요. 얘를 이 자리에 바로 주면 변수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자, 화살표 함수에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괄호 빼고 한 줄로 합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줄로 합치는 과정에서 세미콜론, 괄호, 세미콜론 이렇게 겹치면 안쪽 세미콜론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축약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 스타일로 했습니다. 박스의 글자 색깔을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꿔라. 배경 색깔을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꿔라. 사실 이것만 소개해드려도 나머지 CSS 속성은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치 값을 줄 때 단위를 같이 명시해야 되니까 문자열로 감싸야 된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넓이를 50%. 자, 여기는 주석 때문에 지금 줄바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넓이를 5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btn9를 눌렀을 때는 박스를 가져와서 박스1을 넣어주고 박스2를 제거하고 10번째 버튼은 반대로 박스2를 넣어주고 박스1을 제거하고 자, 그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요 회색 테두리가 있는 박스가 지금 박스1이라는 클래스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다가 버튼을 누르면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원리 진짜 단순해요.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진짜 그대로 해요.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넣어요, 그냥. 이게 자바스크립트 다예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꿔라. CSS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죠. 파란색. 색깔 바뀌죠? 배경을 빨강으로 바꿔라.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추가하는 거예요. 초록색.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 바뀌죠? 블루. 넓이를 50%로 바꿔라. 그럼 위드스 속성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CSS를 알고 계시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게임 끝이에요. 얘가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박스2 클래스 적용. 누르면 여기 클래스 잘 보세요. 클래스가 실제로 바뀌어요. 박스1 클래스 적용. 클래스가 실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예측하면서 코딩하시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실제로 CSS 속성을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대체로는 클래스 단위로 관리하기 마련인데 그러려면 어차피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클래스 2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지금 박스1이랑 클래스를 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한번 바꿔보세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혹은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CSS 클래스를 미리 직접 바꿔서 수동으로 결과를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자동화시키시면 돼요. 사용자 경험 기능은 거의 여기서 다예요. 세 번째 예제는요, HTML 태그의 속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HTML이요, HTML 4.01. 제가 HTML을 처음 공부할 때 버전이 이거였어요. 이게 2001년도였어요. 그리고 이때 CSS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XHTML 1.0 이라는 애가 나왔고 여기서 CSS2가 됐었죠. 거의 이 과정에서 15년을 울거먹어요. 그리고 HTML5라고 나오고요. CSS3라고 나왔습니다. CSS2에서 3로 바뀌는 동안 속성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추가됐어요.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근데 HTML은 바뀐 게 거의 없었어요. 15년 만에 버전업이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HTML은 거의 바뀐 게 없었어요. 왜냐면 태그의 속성이 바뀐 게 아니라 큰 규칙이 바뀌었어요. 필요한 속성 만들어서 직접 쓰세요. 원래 HTML 태그의 속성이 정해져 있죠. HTML5는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속성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규칙이 데이터 빼기로 시작해야 돼요. 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변수를 끌어다 쓰는 용도로 써요. 자, 그래서 버튼 2개를 놨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네임. 요 네임이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네이밍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네임이라는 변수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넣어놓고요. 데이터 에이지는 20. 데이터 네임, 두 번째 버튼은 바닐라, 그리고 데이터 에이지는 15.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2개씩 묶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들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셋이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할 변수 값들을 숨겨놓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가 myBTN이에요. 그래서 query selector all.mybtn.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두 개니까 for each로 반복 돌리면 인지상정. 그럼 요 V가 버튼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반복 돌면서. 자, 이 각각의 V에다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복문 안에서 클릭 처리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릭한 하나를 콕 집어서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이벤트 콜백 함수에서 이.current target 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반복 처리하는 와중에 사용자가 클릭한 딱 하나를 짚어내는 방법이 이거라고 그랬죠. 자,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에 대해서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얘랑 얘 이거를 전부 묶어요. 그래서 객체로 가져오고요. 그 안에 헬로월드. 지금 네임하고 에이지밖에 없어요. 헬로월드라는 게 없죠.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넣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헬로월드는 안녕하세요라고 속성값을 넣어줘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값을 HTML로 숨겨놓는 거예요. 두 번째, 클릭된 버튼에 dataset.name 요거죠. 그럼 요 값을 변수에 복사해요. 자, 또 클릭된 버튼에 dataset.age 요 값이죠. 요 값을 변수에 복사해요. 이렇게 버튼에 숨겨져 있는 값을 가져온 다음에 콘솔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inner HTML 여기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여기다가 이름 땡땡 변수값 더하기 쉼표 찍고 나이 땡땡 변수값 이렇게 하면은 버튼에 숨겨져 있는 값을 갖다가 내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currentTarget.dataset의 테스트 여기에 데이터 테스트라는 값은 없거든요. 없는 거 갖고 오면 undefined가 나와요. 정의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맨 처음에 데이터 헬로 월드라는 값을 여기다 새로 생성해 주는 거고요. 이 버튼에 속해 있던 name과 age라는 값을 가져다가 콘솔 영역에 출력을 시킨 거고요. 이건 그냥 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코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 예시입니다. 부트스트랩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이런 특성으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컬러, 데이터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을 넣었어요. 속성하고 값은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벤트는 안 걸었죠. 요 두 개 코드 블럭은 이벤트 없이 그냥 구현한 겁니다. 파일이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동작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ocument.querySelectorAll 태그가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 자, 이것도 CSS 선택자죠. 그러면 데이터 컬러 갖고 있네요. 이거 두 개를 가져와요. 반복 돌면서 v.dataset의 컬러를 여기 적용되어 있는 이 색상 값을 스스로의 실제 CSS 색상으로 넣어줘라. 그럼 이 값을 읽어서 이 값을 CSS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 요거 두 개죠. 두 개 가져와서 반복 돌리면서 데이터셋의 백그라운드라는 값을 실제 스타일 시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로 넣어줘라 라고 하면은 이 HTML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데이터 속성 값을 읽어서 자바스크립트가 CSS를 강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스타일 속성으로 색상값이 많이 들어가죠. 많은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자, 요거 두 개 정리하시고요. 개당 10분씩 보시면은 50분까지 정리되실 것 같고 10분 쉬었다가 3시에 실제 응용 예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탭 컨텐츠를 만들 겁니다. 이제 실제 활용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위쪽에 있는 요 항목들이 이제 탭 버튼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얘네들이 각각의 버튼에 연결돼서 표시될 탭 페이지 역할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위에는 버튼처럼 디자인을 꾸밀 거고, 여기는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숨겨 놓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된 링크에 따라서 이제 표시되게끔 구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HTML 태그 구조를 보시면요. 이제 탭 컨테이너라는 큰 박스 안에 버튼을 위한 영역을 잡았어요. 이게 여기고요. 모양을 꾸며주기 위해서 탭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주고, 탭이라는 거는 버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현재 눌러져 있는 건 좀 강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조되는 역할을 위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첫 번째 버튼에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넷 중에 마지막 게 클릭됐다라고 하면은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역할을 하는 것도요. 공통적인 디자인은 탭 페이지라고 엮어줬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은 디스플레이 속성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끔 설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항목들은 숨겨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예요. 얘를 클릭을 했다라고 치면은 클릭된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액티브 클래스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링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샵 페리스라고 해서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대한 ID 값을 걸고 있어요. 원래 링크에 샵 붙여서 걸면은 페이지 안에 그 요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클릭했을 때 이 속성 값을 읽어와서 얘를 연결된 애를 제어할 거예요. 자, 먼저 가볍게 CSS부터 좀 볼게요. 바디 태그 글꼴 전부 아리알 폰트로 잡아놨고요. 자, 탭 버튼 그룹 위쪽에 여기였죠. 자, 오버플로우 히든 걸고 테두리 하나 잡아주고요. 배경 색깔은 연한 회색.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으니까 가로로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점 탭 버튼 링크들이에요.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배경 색깔은 부모 상소. 최소 넓이는 100픽셀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 걸어도 사이즈 영향 없게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주고 테두리 없애고 아웃라인은 논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라든지 그런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데코레이션 좀 해주고요. 트랜지션을 0.3초 걸었어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줍니다. 탭 버튼에 호버 걸었을 때 배경 색깔 줬어요. 그러면 트랜지션 걸었으니까 스르륵 하고 색깔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것만 배경 색깔을 좀 특별하게 줬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페이지 영역이에요. 탭 페이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놨어요. 일단은 이렇게 모양들을 적당히 꾸며주고 디스플레이 논 걸어서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 한해서만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서 표시되게 해놓은 거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영역이에요. 탭 버튼 위쪽에 있는 링크들이었어요. 이 링크들에 대해서
한 번에 가져와서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반복 걸면서요. 자, 이 반복이 되는 와중에 이 i 값이 의미하는 게 그 배열의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클릭된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복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클릭된 자신의 href 속성 값을 가져와서 잘 가져왔는지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콘솔 띄워서 클릭을 해보면 클릭된 항목에 있는 href 속성 값을 가져다가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탭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다 훑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버튼 4개 중에 뭐 하나를 클릭하더라도 일단 이 4개를 다 훑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액티브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게 어디일지는 지금 상황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뭘 누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모든 버튼을 다 훑어요. 이를테면 이중 반복문인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vi랑 변수가 겹치면 안 되니까 v1과 i1이라고 변수를 좀 다르게 지정을 했어요. 이 current index라고 하는 게 클릭된 버튼에 대한 반복 인덱스 값이었죠. 그리고 4개의 버튼을 다 훑었어요. 그럼 이거는 반복문 안에서의 또 인덱스 번호가 돼요. 4개의 버튼을 훑으면서 클릭된 버튼의 인덱스와 현재 인덱스 번호가 같다면 이거는 사용자가 선택한 거니까 액티브라고 클래스를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액티브 클래스를 제거합니다. 넷 중에 어디가 액티브가 걸려있을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냥 클릭한 거 빼고는 그냥 다 빼버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코딩을 해놓으면 현재 첫 번째 버튼에 액티브가 있는데 페리스를 클릭하면은 액티브 클래스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액티브 클래스가 이동을 하니까 버튼의 선택 상태는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 쪽 마무리를 하고요. 연결되어 있는 href 속성 값을 미리 변수로 복사해 놨었죠. 자, 여기 탭 페이지, 이 탭 페이지 영역들도요 전부 다 훑어요. 그러면서 일단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여기 4개의 탭 페이지 중에 지금 첫 번째 게 액티브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클릭하면은 4개가 다 액티브 클래스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게 일단 아무것도 안 남겠죠. 마지막으로요. 아까 href 속성이 클릭된 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 id 값이었죠. href가 지금 샵 서울이란 말이에요. 이 값을 쿼리 셀렉터에 넣어줘요. 그럼 id가 서울인 요소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액티브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일단 4개에서 다 빼놓고 선택된 거랑 연결된 거한테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페이지에서도 액티브 클래스가 옮겨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CSS가 다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CSS가 적용되는 시점을 제어해서 숟가락만 얻는 느낌이에요. 자,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뭐 특별히 CSS는 없고요. A 태그에 네이버로 링크를 걸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미리 드린 자료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드렸어요. 요 이미지 파일에 적용되는 src 속성과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를 1초에 한 번씩 바꿀 겁니다. 그래서 변경될 항목들을 배열로 준비했어요. 주소도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걸었고요. 자, 현재 이미지에는 0번째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고요. 링크에도 0번째 항목의 주소가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0번째 게 출력되고 있다라고 변수를 잡아놨어요. 1초에 한 번씩 발동하는 타이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초 후에 이 변수 값을 1 증가시킬 거예요. 자, 일단은 배너 이미지. 배너 img를 가져와서 set attribute src 속성 값에 img 리스트의 current index 번째를 출력을 시켜요. 자, 현재 current index가 값이 0이었죠. 그러면 img 리스트의 0번째, url 리스트의 0번째를 링크의 href에다 또 걸었어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여기에 세팅되고 얘가 여기에 세팅이 되는 거죠. current index가 0이니까요. 자, 근데 set interval을 걸었으니까 요 콜백 함수 안은 1초마다 반복 실행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current index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0번째가 출력된 다음에 얘가 1로 바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돌아올 때는 얘네가 이제 세팅되겠죠. 그리고 2로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또 돌아올 때는 인덱스가 2인 위치가 세팅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계속 증가만 하는데 배열의 인덱스는 0, 1, 2까지 가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커런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열 인덱스는 0, 1, 2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1 했을 때 3이 되면은 다시 0으로 돌려야 돼요. 즉, 이 배열의 길이와 일치하게 되면은 0으로 돌려야 돼요. 그럼 이 요구사항에만 충족하게 짜면은 커런트 인덱스를 증가시킨 다음에 img 리스트의 랭스보다 같거나 크면 0으로 되돌려라. 그럼 처음에 오면은 0에서 시작해서 1, 다음에 돌아가면 2, 또 다음에 돌아가면 3인데 길이랑 같네? 그럼 0으로 돌리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1, 2, 3이 되면 0으로 돌리고. 이렇게만 해도 목표는 충분히 이룹니다. 이미지가 돌죠. 클릭했을 때 주소도 돌아요. 구글 다음.
근데 이거를 한번 개선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약간의 수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는 0, 1, 2죠. 길이는 3이죠. 어떤 수 x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버리고 나머지를 취하면 이 나머지는 결코 3을 넘지 않습니다. 0에서 2 사이가 돼요. 어떤 수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0, 1, 2, 3, 4 중에 하나예요. 즉, 어떤 수를 이 배열의 길이로 나누면은 그 나머지 값은 0, 1, 2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f문을 추격하면요. 인덱스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의 길이로 나눠줘요. 그래서 나머지를 취합니다. 0으로 시작하죠? 그럼 1 증가했으니까 1. 그 다음에 길이 3으로 나누면은 3 나누기 1의 나머지는 1이죠. 다시 한 바퀴 돌아요. 1 증가시켜요.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예요. 다시 한 바퀴 돌아요. 그럼 2를 증가시키면 3이니까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돼요. 어떤 수를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제한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걸면은 숫자는 이 숫자 안에서 뺑뺑이 돕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세요. 롤링 시키는 로직은 요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예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해드린 교환에는 지금 연습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 3개가 나가 있는데요. 요거 2개 실습해보시고 요것도 잠깐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45분에 요거 3개 풀이한 다음에 요번 단원 마무리할게요.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현재 시각을 출력하는 웹페이지인데 연도는 4자리 숫자고요. 월, 일, 10분초는 2자리 숫자래요. 그리고 출력되는 시간은 매 초마다 자동으로 화면상에서 갱신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지금 타이머 안에서 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HTML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뭐 ex01.html이라고 하고요. 자, HTML 페이지 기본 구성 세팅합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출력해야 되니까 시간을 출력할 h1 태그 하나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준비한 다음에 타이머를 돌리겠습니다. 화면상에서 1초마다 한 번씩 갱신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타이머 시간을 1초로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데이트 객체를 생성하면 이 시점의 시간이 1로 복사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초마다 한 번씩 이거 객체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안에 생성되는 시간은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월일 10분초 성분을 뽑습니다. date.get full year. const mm은 date.get month. 근데 월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1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dd는 date.getDate. 시간은 date.getHour. 그 다음에 분은 date.getMinute. const ss는 date.getSeconds.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연월일 10분초를 id가 타이밍 요소에다가 일단 출력 먼저 한번 해줄게요. 자, 쿼리 셀렉터로 샵 타임 inner html에다가 연월일 10분초 변수를 역다운표 안에서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는 해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한 자리가 될 때는 숫자가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 요구사항에서는 두 자리 숫자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if 초가 10보다 작다면 초는 문자열 0을 더한 SS가 돼줘야 돼요. 이래야 자, 시간이 또 흘러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문자열 0을 더하는 거를 연도를 빼고 월, 일, 시, 분, 초에 모두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콘솔에 출력할 때는 그 %d, %0, d 이런 식으로 형식 문자를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뭐 잘못 건드렸는지 멈췄네요. 형식 문자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여기서 그냥 출력할 때는 형식 문자가 없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정해주는 처리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if문을 넣어줘도 되는데요. 이게 if문 코드 블록을 넣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3학년산자로 바꿔서 자, SS가 10보다 작다면 문자열 0에다가 SS를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SS 원본을 써라. 3학년산자는 앞에 게 조건이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얘가 여기에 대입되는 거고요. 거짓일 때는 얘가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SS가 9초일 때는 0에다가 SS를 연결하니까 0, 9라는 값이 여기에 세팅이 되지만 12다.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12라는 값이 그대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학년산자를 쓰면은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월, 일, 10분초 모든 변수에 대해서 확장을 해주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제가 변수를 만들 때 다 콘스트로 만들었잖아요. 상수니까 값을 못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값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전부 문제가 생겼죠. 얘네들은 let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요. 여기가 이제 0,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네, 두 자리 숫자로 바뀌죠. 보시다시피 날짜 처리가 출력 형식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되게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의 뒷부분에서 그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플러그인의 개념들 있죠. 플러그인 같은 거를 접목할 때 아마 그 day.js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가 날짜 처리를 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되게 범용적인 라이브러리인데요. 얘를 나중에 접목하면은 이제 날짜 처리를 이만큼의 코드가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커버 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때 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화면 상태의 오프 버튼이 누를 때마다 이제 온오프 상태가 변경될 수 있도록 CSS를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 누를 때마다 CSS가 스스로 이제 온오프가 되게끔 하는 거죠. 자, 또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ex02.html. 일단은 뭐 버튼 하나 넣어야겠죠. 자, 버튼을 넣습니다. id 값 넣고요. 일단 bt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자, 스타일 잡고요. 자, btn이라는 클래스로 기본적인 그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특성을 잡아줬고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트랜스폼으로 그 살짝 스케일이 좀 작아지게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좀 주고요. 눌린 효과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에 대한 색상 처리랑 온, 오프에 대한 CSS 클래스를 각각 줬어요. 온이라는 클래스에서는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 오프라는 클래스에서도 색깔 좋습니다. 지금은 오프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회색 배경에 파란색 글자인데 이 클래스를 온으로 바꿔주면 바뀌는 거죠. 이거를 이 버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온오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 준비하고요. 이제 쿼리 셀렉터로 버튼을 가져왔어요. id가 push btn이었으니까 샵 push btn 해서 버튼 가져왔죠. 이제 push btn한테 이벤트 겁니다. 클릭했을 때 처리할 거니까요. 이벤트 처리할 때 이 2라는 파라미터는 쓰건 안 쓰건 무조건 받아놓으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서는 버튼이 단일 객체니까 push btn 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요. 이 current 타겟과 이 push btn이 현재는 같은 애죠. 자, 고전적인 처리 클래스 리스트 함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자, contains. 클래스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contains에 오프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다면 현재 오프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다면
얘한테서 remove off를 빼고 다시 얘한테서 on을 넣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on을 제거하고 off를 넣어라. 이제 껐다 켰다가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코드를 간단하게 추격하면 토글이에요. 토글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얘가 off를 갖고 있죠? 토글 off라고 하면은 있네? 제거. 토글 on이라고 하면 없네? 넣어주기.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클래스를 이제 on off 시키는 처리할 때는 토글 함수 쓰시면은 가볍게 처리가 되죠. 이렇게는 안 먹네요. 이렇게는. 이것도 안 먹고. 네.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게 되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안 먹네요. 자, 마지막 형태는 이렇게 날짜를 처리했을 때, 자, 여기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버튼에 따라서 1일이면은 이제 오늘이 지금 24일이니까 23일부터 24일까지, 7일이면은 7일 전 날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기간을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ex03.html이라고 만들게요. 이거 완성되면 HTML 파일은 제가 압축해서 따로 보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날짜를 출력해야 되니까 두 개의 출력 영역을 준비했어요. 시작 날짜, 끝 날짜. 스판 태그로 영역을 잡아줬고요. 풀이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 풀입니다. 일단 버튼 넣어야죠.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아이고, 스크립트.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잡고요. 날짜 객체 두 개를 만듭니다. 근데 첫 번째 버튼은 1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sdate의 날짜 sdate.setDate 날짜를 현재 날짜에서 1일 뺀값으로 갱신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 sdate와 edate 두 개에다가 각각 출력하는 구문을 만들어줘요. inner html 걸어서 연도 플러스 월 1 더해주고 플러스 뭐 날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동작은 해요. 일단은 1일 들어오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만들려면은 이제 이거 복사해서 여기 날짜 값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btn2에 대해서 7일. 그럼 7일에 대해서 동작하겠죠? 그 다음 btn3에 대해서 15일. 이런 식으로 계속 코드가 반복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조금씩만 이렇게 변경해 가면은 이거를 이제 필드 나가면 하드 코딩이라고 불러요. 노가다 한다는 소리예요. 프로그램 코드 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코드로 봅니다. 일단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되는데,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된다 치면 그 반복되는 부분을 함수로 묶으세요.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면은 그냥 단순 함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계산해야 되는 값들이만 교묘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교묘하게 바뀌는 값들만 함수의 파라미터로 묶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펑션 이렇게 한 다음에 setTerm 이렇게 함수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되는 값들이 계속 교묘하게 바뀌니까 이 계산되는 값을 days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받을게요. 펑션 키워드로 정의하셔도 되고 콘스트에서 equal 하고서 화살표 함수를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차이 두지 마세요. 여기서 이 코드를 반복되는 코드를 함수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만 계속 바뀌면 된다 그랬죠. 이거를 준비해 놓은 파라미터로 교체를 해줘요. 그럼 여기가 데이지로 바뀌죠. 그럼 이제 버튼원이 눌러졌을 때 setTerm으로 호출하면서 데이지에다가 1만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튼 누르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버튼 누르면요.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여기를 15로 바꿔주고 세 번째 버튼 누르면 여기를 30일이었나요? 7일, 15일. 7일, 15일. 그러면 전부 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값만 데이지에 세팅되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두 번째 버튼은 7이 여기에 세팅되니까 여기는 7일이 될 거고 15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15가 되겠죠. 화살표 함수 안에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코드 축약이 좀 가능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버튼도 완성하면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기초 좀 뗐구나 정도예요. 분명히 클릭 이벤트 함수 안에 들어가는 반복되는 로직은 함수로 뽑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큰 구조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반복되는 코드가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초급을 이제 막 초보티를 막 벗어내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작은 잘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코드가 되면은 실무에 적용하셔도 문제 없어요. 7일? 여기 S가 하나 빠졌네요. 사실 아까 하드코딩 구현한 것도 실무에 적용하셔도 돼요. 네이버
쓰시면서 네이버 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용자들은 아무 생각 안 해요.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 교수님이 이제 첫 시간에 하셨던 얘기인데요. 이 페이지를 만드는데 며칠 밤을 새건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이건 아무 상관없대요. 그게 이제 UI 과목이었는데 딱 봤을 때 안 입으면 쓰레기래요. 진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시간에. 산업체 겸임 교수님이어갖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걸 이제 겸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이 좀 세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자기만족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중급 T를 벗어나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퍼블리셔 코드예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코드로 넘어가 보죠. 이 버튼도 주석으로 막을게요. 아까 데이터셋이라는 속성을 활용하면은 HTML 태그 안에 변수를 쉽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코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적어도 이 변수 값들은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바뀌어야 되는 변수 자체를 HTML 태그 안에 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d가 아니라 클래스로 걸었습니다. 자, 이것도 주석으로 막았고요. 자, 그러면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올 클래스로 했죠? .btn 쿼리 셀렉터 올이니까 배열이에요. 반복 돌리는 게 인지상정 vi. 자, 이제 이 v는 위쪽에 있는 버튼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반복문 돌면서. 이제 이 5개한테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클릭. 이 중에 클릭된 5개에 대해서 지금 반복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클릭된 항목 딱 하나, 클릭된 항목 딱 하나는 2.current 타겟이었죠. 여기에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 중에 텀이라는 속성값. 그러면 클릭된 버튼에 대한 요값이에요. 이 데이터 텀은 전부 문자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로 강제로 바꿀게요. 자, 만약에 위쪽에 setTerm이라는 함수를 제가 지금 계속 남겨놓고 있었다면 그냥 이거를 const t는 한 다음에 setTerm에다 t 주면 끝나요. 위에 반복되는 코드 싸고 써졌죠. 근데 어차피 setTerm을 한 번밖에 안 쓰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면 굳이 이거 모듈화 이슈가 없어진 거예요. 이만큼의 코드를 굳이 함수로 바꿀 이유가 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코드가 중복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걸어주면 돼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보다 한 큐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코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프론트엔드 개발 코드. 결과는 어떻게 잡아도 똑같아요, 사실. 어떤 게 내가 이해하는데 더 수월한지를 선택적으로 보셔서 주석으로 막아놓은 코드가 한 세트고요. 주석 풀려있는 게 한 세트예요. 둘 중에 이제 어떤 코드가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더 편안한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에는 당장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리액트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것도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이에요.
자, 이 파일을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그래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낫겠죠. 특히 마지막 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헉 하셨을 거예요. 자, 요거 3개 해보시고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45분에 시작할게요. 45분에 다음 단원 조금 이렇게 게시만 좀 하고 이제 종료하는 걸로 하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제 어떤 HTML 태그가, 보통 HTML 태그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죠. 태그 안에 태그가 예를 들어서 div 안에 또 div가 있고 또 div가 있고, 이 안에는 p 태그가 3개가 있다. 여기에는 h1 태그와 h2 태그가 있다. HTML 태그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 구조를 돔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얘한테 어떤 id 값이 부여되거나 아니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속성들이 부여되니까 그냥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사용자가 뭔가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생뚱맞게 이제 이런 애들을 제어해야 될 때도 생겨요. HTML 태그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자, 그럴 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태그의 구조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이제 HTML 태그를 탐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이벤트가 발생한 걸 기준으로 전에 거 혹은 다음 거 자식 요소들 중에 n번째 요소 이런 식으로 이 태그의 구조를 타고 다녀요. 이제부터. 네, 다소 좀 이론적인 성격이 좀 짙은 단원이라서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예제들이고요. 이제 여기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서브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아코디언 컨텐츠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예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서브 메뉴 예제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열리는 거. 그 다음에 6번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컬랩시블 아코디언 컨텐츠 눌렀을 때 열리는 컨텐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예제 소개해드리고 나면 꼭 다음에 이 질문이 나와서 나중에 예제를 하나 추가했어요. 네, 다음 거는 이제 열리면 다른 거 열리면서 기존 거 닫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HTML 태그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1, 2, 3, 4번까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메뉴랑 아코디언 컨텐츠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예상 진도가 16번까지였기 때문에 16단원까지였기 때문에 다음 주 거 미리 보는 중입니다. 목록 정의 태그를 이제 3개를 놨고요. 거기에 링크를 2개씩 놨는데요. 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자신의 부모 요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li 태그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자기를 감싸고 있는 li 태그한테 배경 색깔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새로 고침했고요.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신의 조상 요소, 전체를 감싸고 있는 UL 태그에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태그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상위 요소에 접근할 때는 부모냐 조상이냐로 관여를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두 개 종류로 나눴어요. find parent 하고요. find parent입니다. parent는 바로 직계 조상을 제어하는 거, 관여하는 거고요. parent는 몇 단계건 상관없어요.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일단 find parent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게요. 그러니까 li 태그에 링크가 두 개씩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들이에요. 클릭 이벤트 걸고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면은 자바스크립트 동작하고 나서 이 href 속성이 동작하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첫 줄에 무조건 2.prevent default 넣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URL이 걸려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동작 다 하고 거기로 넘어갑니다. find par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는 a 태그가 3개였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지금 반복 처리 돌고 있으니까 이 v가 각각의 a 태그 하나가 되겠죠. 3개에 대해서 반복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사용자가 클릭한 특정 하나를 지정하는 코드는 2.current 타겟이었죠. 이 이벤트 객체 받아서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현재 객체, current라고 준비하고요. 이 current 안에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 값을 각각 숨겨놨어요. 그걸 뽑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까 봤었던 내용이랑 겹치죠. 이제부터 본론이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A 태그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parent element. 그대로 직역하세요. 엘리먼트가 태그라 그랬잖아요. HTML 태그. 부모 태그예요. 그럼 여기서는 클릭된 링크가 포함된 li 태그의 객체, li 태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콘솔로 찍었거든요. 자, 얘를 클릭하면 자기를 감싸고 있는 li 태그 자체를 출력을 해줘요. li 태그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요 li 태그를 가져오죠. 그럼 가져올 때 그 안에 있는 딸린 요소도 다 가져옵니다. 확장해보면 그 안에 딸린 것까지, 여기까지가 다 부모 요소인 거죠. 자, parent element 바로 위에 거예요. 자, 부모의 스타일의 배경 색깔을 아까 데이터 컬러 값 가져온 걸로 바꿔주면은 li 태그의 css를 바꿔줍니다. 자, 이거는 이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바로 위에 부모를 제어한다예요. 쓰기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만약에 디자인상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a 태그를 뭐 div로 감쌌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동작을 안 하겠죠. 부모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부모를 찾기보다는 조상을 찾는 거를 권해드려요. find element입니다. 두 번째 링크들이죠. 클릭했을 때 다 똑같이 들어왔어요. 클릭된 자기 자신 가져오고 데이터 컬러 속성 가져오고요. 자, 조상을 찾을 때는요. 특정 HTML 태그 객체를 기준으로요.
클로지스트라는 함수로 호출하세요. 그러면서 선택자를 지정하면은 이 선택자를 찾을 때까지 HTML 태그를 계속 위로 타고 올라가요. 지금 커런트가 만약에 마지막 링크를 클릭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3개 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항목, 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리스트 그룹이라는 선택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윗단계로 타고 올라가요. 여기서 윗단계. 자, 여기서 윗단계 이거 아니에요? li 태그에 보니까 얘죠. 이렇게 HTML 태그를 원하는 선택자를 찾을 때까지 몇 칸이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 링크에 대해서 이벤트 걸었을 때도 패런트 엘리먼트라고 하면 요게 되는데 같은 뜻으로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라는 선택자를 찾을 때까지 조상을 찾아라 라고 해도 같은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찾도록 지정해 놓으면 이 안에 HTML 태그 구조가 바뀌어도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계속 유효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모보다는 조상을 찾으세요. 단점은 이 함수가 추가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는 지원을 안 해요. 요즘 익스플로러 못 쓰잖아요. 뭐 가끔 익스플로러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 아직도 간간히 보이긴 한데 저라면은 그런 프로젝트 시키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 회사.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지만 현재로서 뭐 익스플로러에 대한 메리트는 없으니까 충분히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부모 요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번엔 자식 요소입니다. 자, 버튼을 2개 놨어요. UL 태그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UL 태그가 요 안에 여기 또 있죠. 이 UL 태그를 기준으로 자식 태그, 바로 직계자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자식 요소는 얘죠. 바로 직계 자식. CSS 선택자로 치면은 요거요. 자, btn1을 클릭했을 때 샵 리스트 얘죠? 샵 리스트에 자식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옛날 게 있고 최신 게 있어요. 옛날 자바스크립트는 차일드 노즈라고 갖고 와요. li 그 샵 리스트에 차일드 노즈. 그러면은 뭐뭐 갖고 오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시죠. 근데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올 거예요. 옛날 코드입니다.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9개가 와요. li 태그 지금 4개밖에 없는데. 이게 왜 9개냐? HTML 태그는요. 여기서 줄바꿈하면은 이거 그냥 띄어쓰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줄바꿈하고 들여쓰기 한 것까지가 문자열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태그 줄맞춤하기 편하자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문자열 하나, 둘, 여기부터 여기까지 셋, 넷, 여기까지 다섯, 여섯, 여기까지 일곱, 여덟,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홉. 태그 사이사이에 띄어쓰기와 줄맞춤까지 다 태그로 인식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쓰려고 그러면 되게 환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얘네들까지 다 가져온다는 거. 자, 비교적 최신 요소입니다. children. 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불필요한 텍스트는 빼고 태그 알맹이만 가져옵니다.
이거네요. 다시요. 자, children이라고 호출하면은 딱 li 태그만 4개 가져옵니다. 당연히 children 써야겠죠? 옛날 거, 비교적 최신 거. 특이사항은요, 이 태그에 children이에요. child가 아니라고요. 하나, 둘, 셋, 4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배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HTML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배열하고 특성이 비슷하다. 계속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항상 4개를 다 가져와야 돼요. 자, 여기서는요, 리스트의 children, 자식 요소를 가져와요. 근데 얘가 배열하고 특성은 비슷한데, 진짜 배열은 아니기 때문에요, 쓸 수 있는 기능이 for each밖에 없어요. 만약에 맵 함수라든지 뭐 그런 진짜 배열처럼 쓰려면, array.from이라는 함수한테 이걸 던져주면 진짜 배열로 바꿔줘요. 자, 마지막에 출력되는 얘를 확인해 볼게요. children arr. 네. 진짜 4개짜리 배열로 바꿔줘요. 괄호부터가 대괄호죠. 이건 진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는 for each, map, sum, 뭐 reduce 이런 함수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for each로 반복 돌리면서 V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 항목의 children, 요 li 태그들의 배경 색깔을 다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위 요소들이 전부 배경 색깔이 바뀌었죠. li 태그의 배경 색깔,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두 번째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요, 쿼리 셀렉터 샵2 안에 UL, 이 선택자가 충족하는 게 id가 2인 요소의 UL 이거잖아요. 이 UL 태그의 children을 배열로 바꿔서 가져와요. 보통 이렇게 축약해서 써요. 자, 이거를 반복 돌면서 폰트 웨이트를 900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버튼 클릭하면은 ABCD의 글자 굵기가 굵어지겠죠. 이렇게요. children은 직계 자식을 가져옵니다. children은 직계 자식을 가져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CSS 코딩 하시면서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요거 너무 남발하면 HTML .a 안에 .b 이거 너무 남발하면 HTML 태그 고쳐야 될 때 CSS도 다 고치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거 잘 안 쓰게 돼요. 이거 빼고 그냥 띄어쓰기로, 즉 자손 선택자를 오히려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패런트하고 패런츠 구별할 때도 그런 이유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children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자손 요소예요. 이거는 의외로 쉬워요. 자, post1에 thumb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post2 안에 thum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btn1이 있고요. btn1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일단 여기요. btn1을 클릭했을 때 document.querySelectorAll.thumb 라고 하면은 thumb라는 클래스를 다 가져오겠죠? 이 도큐멘트가 HTML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웹문서 HTML 자체예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하면은 HTML 페이지 전체에서 이걸 찾아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러면 샵 포스트 1을 가져올게요. 그럼 이 포스트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까지 인지되셨죠? 자, 다시. document.querySelectAll은 HTML 전체에서 이런 클래스를 찾습니다. 근데 도큐멘트가 아니라 특정 태그를 기준으로 querySelector나 querySelectAll을 하시면은 이런 아이디를 갖는 태그 안에서만 얘를 찾아요. 비단 querySelector뿐만이 아니에요. getElements by ID, getElements by className, getElements by tagName 다 앞에가 도큐멘트면은 HTML 전체에서 찾고요. 특정 태그 객체면 그 안에서만 찾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포스트 1 안에 있는 썸프에 대해서만 CSS를 교체하라는 거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비포 애프터. 도큐멘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UL 태그가 이렇게 두 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영향을 줘요. 근데 포스트에서 바꾸면은 해당 부분만 영향을 줘요. 자, 요번에는요, 프리브하고 넥스트 버튼 두 개가 있는데, 프리브를 누르면은 전에 있는 숫자, 얘가 글자가 커져요. 넥스트를 누르면 버튼의 다음 게 숫자가 커져요. 버튼 두 개가 있고요. 얘한테 적용할 글자 크기를 16이라고 변수 잡아놨고요. 그 다음 스판 태그에 적용할 글자 크기를 또 마찬가지로 16이라고 변수를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정의했고요. 두 번째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일단 이 사이즈 1 변수 스스로 2 증가시킵니다. 그럼 18이 됐겠죠? 2.current target 클릭된 버튼 자신이에요. current.parent element 부모죠. 그냥 current로 바로 접근할지 아니면은 패런트를 통해 접근할지 children을 통해 접근할지 어쨌건 HTML 태그 대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previous element sibling은 바로 직전 태그를 뜻해요. 그래서 그 직전 태그의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요 값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버튼은 똑같이 버튼 2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었고요. 눌러진 자신을 갖고 왔어요. 자, 스스로의 부모 태그, 이 스판이죠. 스판을 기준으로 next element sibling, 다음 태그를 뜻합니다. 걔한테 글자 크기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에서 캐치하실 거는 previous element sibling이랑 next element sibling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커런트, 버튼 2의 커런트면 얘잖아요. 그러면은 커런트 점 프리비우스 엘리먼트 사이블링이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직전 태그가 돼요. 얘한테 넥스트 엘리먼트 사이블링은 그 다음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전과 다음 요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HTML 태그를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 이거를 진짜 골고루 쓰진 않고 나중에 가면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5번 메뉴까지 보고 오늘 소개하는 거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열리는 서브 메뉴예요. 일단 서브 메뉴를 만들 때는 HTML 태그는 무조건 목록형입니다.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UL 태그하고 LI 태그 대신에 div 태그 쓰시는 것까지는 인정이에요. 자,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마우스 올리면 이제 스르륵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 메뉴 구현할 때 잘못 구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걸어서 하위 메뉴가 열리고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하위 메뉴를 닫아라라고 이벤트를 걸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벤트 잘못 거는 케이스가 여기다 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요. 그럼 밑에 게 스르륵 하고 열리죠. A 태그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놨단 말이에요. 밑에 메뉴가 샥 나왔어요. 그럼 밑에 거 선택하려고 마우스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마우스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죠, A에서. 그럼 닫혀요. 얘한테 이벤트를 걸면은 마우스가 이동하는 순간 마우스 아웃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밑으로 커서만 갈라 그러면 밑에 메뉴가 닫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구현하는 게 뭐냐면은 A 태그랑 하위 메뉴 태그를 살짝 겹쳐놔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때 겹치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서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하위 메뉴 선택하려고 그럴 때마다 마우스 되게 정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메뉴가 닫혀버리는 사이트들. 사람 약 올리는 사이트들 있어요. 그게 이벤트를 얘한테 걸어서 그래요. 서브 메뉴에 대한 마우스 이벤트는요. 이 li 태그에 거셔야 돼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나와라. 그러면 이제 링크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도 마우스 영역은 li 태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의 범주가 이만큼인 거예요. 얘한테 마우스를 올려서 서브 메뉴가 나왔어요. 그럼 서브 메뉴 클릭하겠다고 마우스가 이동해도 여전히 이 범주 안에 있잖아요. 서브 메뉴 이벤트는 무조건 엽니다. 뭐 CSS는 사실 저보다 더 잘 만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떤 식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메뉴 컨테이너 일단 리스트 앞에 거다 땡땡이 뺐고요. 플렉스 걸었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li 태그 단위로 가로 배치 되겠죠. 그 다음에 a 태그들은 사이즈 적당히 주고 배경 이미지 깔았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요거, 그 다음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좀 밝은 거. 자, 이렇게 걸었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올라간 A 태그에 대해서 배경 이미지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뀌게끔요. 그리고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이 여기 원뎁스 li 태그들이에요. 플렉스 00 해갖고 뭐 사이즈 변동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이제 포지션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걸 페이지 컨텐츠라고 가정을 한 건데, 포지션을 안 주면 메뉴가 열릴 때 밑에 게 같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띄워놓으려고 포지션을 주느라고 이제 포지션 부여했고, 서브 메뉴들도 리스트 땡땡이 다 없앴고요. 자, 뭐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고요. 이제 컨텐츠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한 방법론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포지션까지 부여해서 지금 페이지 컨텐츠가 뒤에 숨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부터 페이지가, 컨텐츠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가 이제 했던 방법들 중에 가장 쉬웠던 게, 맥스 헤이트를 0으로 줍니다. 지금 이 서브의 영역이, 이 자식 요소 UL 태그예요. 요 UL 태그요. 얘한테 맥스 헤이트를 0으로 줘요. 그럼 원래는 요만했던 애가 최대 높이를 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높이가 0이니까 요만하게 찌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HTML에서 부모 요소가 이만한데 자식 요소가 부모보다 커요. 그럼 삐져나가죠. 이 삐져나가는 영역의 높이가 우리가 어제 했었던 스크롤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삐져나갔는지가 부모가 갖고 있는 스크롤 레이트예요. 트랜지션 잠깐 걸었고요. 그 다음에 삐져나가는 부분을 오버플로우 히든하면 높이가 지금 0인데 오버플로우 히든하면 안에 걸 안 보여주겠다는 굳은 의지예요. 자, 이거를 왜 헤이트로 안 하고 맥스 헤이트로 했냐면요. 헤이트가 트랜지션이 안 먹어요. 위드스 헤이트가 트랜지션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맥스나 민을 붙이면 걔네들은 트랜지션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맥스 헤이트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걸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하위 메뉴가 목록 정의 태그로 구현되어 있는데 UL 태그의 높이가 0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 안쪽에 있는 li 태그들은 이마만큼 삐져나와 있는 상태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요소가 삐져나가 있는 이마만큼의 높이가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스크롤바 처리해줘야 되는 영역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부모의 스크롤 높이가 자식이 삐져나간 만큼의 높이예요. 근데 지금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걸었으니까 부모가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크립트입니다. 메뉴 아이템한테 쿼리 셀렉터 올 반복 걸어요. 메뉴 아이템이 뭐냐면은 원뎁스 li 태그예요. 마우스 이벤트는 다 li 태그한테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V한테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커런트 타겟, 마우스가 올라간 자기 자신. 그럼 요 UL 태그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서브 메뉴. 이벤트 주체와 내가 표시해야 되는 자식 요소를 캐치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삐져나간 게 이제 스크롤바의 높이라고 그랬죠. 서브의 스크롤 헤이트를 서브의 맥스 헤이트로 바꿔줍니다. 얘 입장에서 스크롤 레이트가 지금 li 태그 3개가 삐져나가고 있는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스크롤 레이트를 스스로의 맥스 헤이트에다 넣어줍니다. 아까 맥스 헤이트 0이었잖아요. 삐져나가고 있는 높이만큼 맥스 헤이트 늘리란 얘기예요. 근데 맥스 헤이트 값에다 미리 CSS 트랜지션 걸어놨죠. 그러면 스르륵이 되는 거죠. 픽셀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맥스 헤이트 다시 0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스크롤 레이트만큼 맥스 헤이트를 늘렸다 줄여줬다 하면은 스르륵이 되는 거예요. 맥스 헤이트를 처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열리는 효과가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안 그러면은 li 태그가 통째로 네모 판자떼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슥 통째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열리는 것처럼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헤이트로 주면은 트랜지션이 안 먹었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헤이트 들어고 치마고 헤이트도 되네요. 헤이트로 하셔도 되겠네요. 예전에는 헤이트가 트랜지션이 안 먹고 한 번에 휙 하고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을 보면은 지금 스르륵 열리는 거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서브라는 자식 요소를 찾아라요. 이 li 태그, 이벤트가 발생한 기준으로부터 내가 열어야 되는 자식 요소를 찾아라요. children으로 접근 안 한 이유가 여기에 나중에 HTML 태그 꾸민다고 막 태그가 복잡하게 더 몇 개층 쌓이면 다시 짜야 되니까 그냥 쿼리 셀렉터로 자식 요소를 찾은 거죠. 자, 오늘 요거까지 정리하시는 걸로 하죠. 네, 실습 코드 마무리 되시는 대로 이제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기를 좀 해놓을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